소변관을 병 소화기내과 김호동입니다. 제가 그 박효진 교수님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 소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그 내시경 세미나가 이렇게 또 자리 잡고 발전하는데 박효진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효진 교수님 소개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오토임문 가스트라이티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순천만 소화기 내시경 세미나 축하합니다. 자, 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퍼티그를 주소로 내보냈고요. 헤모글로빈이 8.2였습니다. 내시경 소견에서 안트롬은 스피아되어 있는데요. 바디 쪽에 아트로픽 체인지가 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인 자가 면역성 위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 역학, 내시경 소견, 경과 및 동반질환 치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위험의 정의는 만성적인 진행성 염증 상태로 인해서 위에 있는 벽세포 파리에탈 셀이 부위가 위축 및 화생성 점막으로 대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진단 기준에 따르면 체부에 우세한 위축성 위험, 파리에탈 셀 안티바디가 양성이고요. 고가스트린 혈증이 있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부 우세 위축이 오토임문 가스트라이티스의 티피컬한 파인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헬리코박터 위험에서 관찰되는 위축성 위험은 전정부 우세 혹은 판가스트라이티스에 반해서 자가 면역성 위험은 체부 우세형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인을 살펴보면은 파리에탈 셀의 프로톤 펌프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겨서 이로 인해서 파리에탈 셀 벽세포가 파괴되어서 하이포 및 에이크로로하이드리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트린식 팩터에 대한 항체로 인해서 바이타민 B12 흡수 장애를 일으켜서 메갈로블라스틱 아니미아, 퍼니셔스 아니미아를 초래합니다. 또한 고가스트린 혈증도 동반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트린식 팩터와 파리에탈 셀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인트린식 팩터는 파리에탈 셀에서 분비가 되고요. 말단 회장에서 바이타민 B12 흡수를 돕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파리에탈 셀이 파괴가 되면은 바이타민 B12 흡수가 안 되어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의 한 종류인 퍼니셔스 아네미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수술 후에 위장 수술 후에 이제 관찰되는 그런 바이타민 B12 흡수장으로 인해서 관찰되는 소견이기도 합니다. 퍼니셔스 아네미아라고 해서 악성 빈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악성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악성이란 것은 이 퍼니셔스란 것은 파괴적인 이란 라틴어에서 비롯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특성을 가진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니셔스 아네미아를 아마도 일본에서 그렇게 악성 빈혈로 명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스트릭 커퍼스에 있는 세포를 살펴보면은 벽세포, 파리에탈 셀, 또 펩시노젠을 분비하는 칩셀, 또 엔도크라인 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세포 파리에탈 셀에서 위산이 분비가 되고요. 펩시노젠은 칩셀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탈 셀이 오토안티바디에서 파괴가 되면은 그런 하이포 또는 에이크롤하이드리아가 동반이 되겠고요. 또 체부 위축성 위험에 의해서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펩시노젠이 이제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푸스 프리도미넌트 아트로피 가스트라이티스가 내시경상에서 보통 우리가 리버스 아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관찰이 되면은 이제 헬리코박터가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CBC를 해서 아네미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환자에 있어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파리에탈 셀 안티바디 검사를 통해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진단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와 동반되는 익스트라 GI 매니페스테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역학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population based study에서는 0.3에서 2.7%고요. overall prevalence가 약 2%에서 elderly women에서 4에서 5%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severe 이런 체부 위축이 있는 경우는 이런 6.2% 정도 관찰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리버스 아트로피, 체부 우세형 위축이 있는 경우는 항상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0.3에서 2.7%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바렛 이소파구스 엄청 리뷰도 많이 하고 학회에서 세션 주제를 바렛 식도를 정해서 리뷰를 많이 했던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멀티센터 스타디, 터셔리 하스피털 상급 종합병원에서 터셔리 하스피털에 멀티센터 스타디를 해도 1%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0.3%에 불과했고요. 아칼라지아의 인시던스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는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케이스 레포트를 하고 있는 그동안 상황이었고요. 2021년도에 건국대병원에서 5케이스를 모아서 보고한 것이 제일 많이 문헌상으로는 제일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오토이뮨 디지즈에 대한 ICD 코드를 보면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는 아예 코드 번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시경 학회에서 우리 이사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학회 차원에서 이런 질병 분류 코드도 향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시경 소견을 보면은 안트룸은 스페어되어 있고 체부에 위축성 위험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코푸스 프리도미넌트한 아트로피가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위산 이 가스트릭 주스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뮤커스가 아주 스티키한 뮤커스가 이렇게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옥신틱 뮤코자의 렘난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아트로픽 체인지가 있으면서 멀티플한 폴리포이드 리전, 안트룸은 스페어되어 있고요. 이런 소견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있어서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또 가스릭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가스릭 아데노마, 이런 펀디그랜드 폴립, 이런 순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케이스를 한번 모아서 작년 KDDW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스 아트로피가 있고 파레탈셀 안티바디 파지티브 환자 22명을 봤더니 이런 내시경 소견이 있었고요.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든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아데노마, EGC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위 용종의 분류를 보면은 surface epithelium derived 폴립으로서 스포레딕한 것이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 되겠고요. 또 신드롬이 이런 주베날 폴리포시스 퓨지에거 신드롬이겠습니다. 가스트릭 그랜드 디라이브드 폴립으로는 스포레딕한 것이 펀딕 그랜드 폴립이고요. 신드롬으로는 FAP 등이겠습니다. 펀딕 그랜드 폴립은 현재에 와서 PPI를 많이 쓰다 보니까 펀딕 그랜드 폴립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라스틱 체인지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티피컬 피처로서는 이런 라지 사이즈라든지 안테랄 로케이스, 서피스 얼스레이션 등이 있으면은 폴립 리무버를 해야겠습니다. 또 신드롬인 FGP인 경우는 0H라든지 20개 이상의 폴립이 있다든지 디스플라스틱 체인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과 및 동반 질환으로는 가스트릭 캔서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되겠습니다. 이런 코푸스 아트로피가 있으면은 하이포크로하이드릭 스테이트가 되고요.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스트릭 마이크로비오타의 디스바이오시스가 와서 칼시노제네시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스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이트레이트가 생성이 되고 이런 것이 칼시노제네시스에 이른다고 합니다. 52세 된 남자 환자가 EGC를 진단을 받고 ESD를 하려고 내시경 소견을 받더니 바디 아트로피, 코푸스 아트로피 체인지가 리버스 아트로피 체인지가 있어서 ESD는 시행을 하고요. 파리에탈셀 안티바디를 측정했더니 양성으로 나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와 동반된 EGC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일본 보고를 보면은 AIG 환자에 있어서 위암 인시던스가 3에서 9.8%에 달할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트로픽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서 1년 이상 PPI 유저에서는 가스트릭 아트로피 그리고 디스바이오시스의 진행으로 인해서 아데노마, 캔서 등의 네오플라스틱 리전의 발생 빈도가 PPI 난 유저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론을 내린 걸 보면은 PPI의 롱텀 유저, 보통 1년 이상의 롱텀 유저에 있어서는 항상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1년 이상은 쓰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종양 빈도도 최근 보고를 보면은 2.4%에서 많게는 15.4%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가스트린 분비를 자극을 해서 이것이 엔도크라인 세포의 증식을 통해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스트릭 뉴로엔도크라인과 동반된 AIG 환자에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내시경 소견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그 SNT-like 어피어런스도 보이고요. 리지널 메타스타시스가 한 5%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가스트릭 NET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지널 메타스타시스가 5% 이하라는 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본인한테 해당되면 100%고요. 제가 경험했던 딱 한 케이스가 리브의 멀티플 매치가 동반이 되어서 익스파이어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트릭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BCM 이하인 경우는 내시경으로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좀 더 큰 사이즈 크다든지 주위 림파데모패티가 있으면 서지컬 리섹션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AIG와 동반된 가스트릭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이렇게 멀티플 SMT-like 소견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요. 가스트릭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타입 1에서 타입 3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AIG와 동반된 경우가 타입 1이 되겠고요. 여성에서 많고 멀티플하고 사이즈는 1cm 이하인 경우 리저널 메타스타시스 리스크가 약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세 된 여자 환자가 가스트릭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로 타 병원에서 EMR을 했는데 팔로업을 저희 병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들여다봤더니 EMR 한 부위는 깨끗한데요. 바디에 이렇게 스티키한 어데리어르트 뮤커스와 코프스 아트로피가 있어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동반된 NET라고 생각을 했고요. 파리에탈 셀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였고 게스트린치가 1000 이상으로 이렇게 올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스타그란딘이 보통 한 1은 70 이상인데요. 펩시노젠 1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펩시노젠 1-2 레이쇼가 2 이하로 스트롱 포지티브인 소견이었습니다. 아마도 EMR 할 당시도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같이 동반이 되었을 텐데 아마 어텐션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놓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토이뮨 디지즈 다른 동반되는 오토이뮨 디지즈로는 타이로이다이티스,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타입 1 DM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엔도크라인 네오플라지아뿐만 아니라 익스트라 가스트릭으로는 하이퍼타이로이디즘 또는 하이포도 있고요. 또 헤마톨로직은 아까 말씀드린 아네미아,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퍼니셔스 아네미아 있고요. 또 이런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디피션시 등이 이제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안용환 원장님 오셨나요? 전에 순천에 계실 때 아마 케이스 레포트를 했었는데요.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와 동반된 그레이브스 디지즈 케이스 레포트를 하셨습니다. 이런 스토막과 타이로이드가 카먼 엠브리오닉 오리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오토이뮨 타이로이다이티스라든지 그레이브스 디지즈가 잘 동반된다고 합니다. 결국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62세 된 여자 환자가 체크업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코프스 프리도미넌트 아트로픽 체인지가 있어서 오토이뮨 프로토콜 프로파일 검사를 했더니 파리에탈 셀 안티바디가 포지티브고 게스트린치가 높고요. 펩시노젠 1이 감소되어 있는 또 1-2 레이쇼가 스트롱 포지티브인 또 문진을 했더니 과거력상에서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는 불행하게도 우리 학회에서 엔도스코픽 서베일런스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문진을 해서 이 환자가 PPI를 쓰고 있으면은 롱텀 PPI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CBC 랩을 통해서 아네미아가 있으면은 그에 따른 부족된 것을 보충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토이뮨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는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고요. 비교적 관심을 가지면은 관찰되는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질환이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것이 가스트릭 네오플라스틱 리전, NET라든지 캔서, 디스플라지아 캔서와 동반이 될 수 있고 익스트라 가스트릭으로는 아네미아라든지 동반되는 오토이뮨 디지즈, 마이크로뉴트리언 디피션시 등이 항상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결국은 인덱스 오브 서스피션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을 가져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학회 차원에서는 엔도스코픽 서베일런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 코드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또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대한 좀 좁은 식견을 많이 넓혀준 계기가 된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서 회장님을 통해서 이번 세미나 초청을 받고 그 세션 중에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지금 토의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몇 가지 급하게 시간이 저는 좀 늦게 연락을 받아서 저희 대학병원의 케이스를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저는 역으로 조사한 게 뭐냐면 뭐 그냥 아데노카시노마를 대상으로 조사해봐야 AIG하고 연결을 시키기가 너무나 논스페시픽해질 것 같아서 저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로 진단된 케이스를 뽑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 병원의 OCS가 정확히 2년 반 전에 바뀌어서 옛날 구동하는 건 귀찮고 2년 반 동안의 케이스를 쭉 훑어가지고 슬라이드 스타디를 역으로 싹 다 한 것을 좀 지금 정리해 왔거든요. 네. 혹시 시간이 좀 저한테 할애가 되면 한 10분 정도로 한번 그냥 그 훑어보는 그 시간을 갖고 좀 제가 코멘트를 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상관없이 좋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 강의 중에도 상당히 지금 프리발렌스가 저도 문헌을 보면 1 내지 5%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조선대학병원에는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건국대병원에 케이스 몇 개 모은 거는 아마도 엔도스코피스트가 그 질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환자가 사실은 관심 밖에서 진료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그런 그 앞으로의 관심을 여러분들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상은 병리의사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의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루틴 웍에서 가스트릭 바이옵시를 보면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감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리버스 에트로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합당할 경우에 내과 선생님께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합당한 여러 가지 어떤 안티바디 스타디나 어떤 시로지 스타디를 해서 데이터를 주면서 혹시 맞지 않냐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
그 2년 반 동안의 케이스를 이제 모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로 14케이스의 유로엔도크라인 튜머가 가스트렉토미 샘플로 그리고 엔도스코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놈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트릭 글랜드에 여기 보이는 세포, 빨간 세포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빨간 세포가 사실은 아까 얘기한 옥신틱이란 표현이 빨간이란 의미여서 이 빨간 셀이 파라이탈 셀을 기술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옥신틱 셀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가 스타디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백그라운드에 관찰되는 패솔로지, 이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합당한 패솔로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글랜드가 이렇게 면역구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된 모습들을 보면 여기 관찰되는 옥신틱 셀, 가스트릭 글랜드의 옥신틱 셀, 뭐 치입셀 이런 정상 구조가 거의 이제 파괴가 되고 심하게 에트로피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 사실상은 이게 여기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데노마 내지는 진행되면은 뭐 EGC 패턴의 그 하이그레이드 아데노마 그리고 EGC로 나타나는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의 소견이 이렇게 연결되는 소견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데 이런 소견들 에트로피가 심하고 옥신틱 셀의 디플리션 내지는 디크리스가 심하게 관찰되는 소견들이 염증과 같이 관찰되면 기본적인 소견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런 가스트릭 글랜드가 사실상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다음에 특수 염색을 해서 보겠지만 이러한 메타프레이즈가 일어난 그런 글랜드에서는 대신에 엔테로크로마핀 셀 라이크 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CL 셀이라고 하는데 ECL 셀이 하이퍼플레이저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배율 소견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옥신틱 글랜드가 파괴돼서 염증이 이렇게 오고 여기 염증이 있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디스플라지아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 제가 추적한 것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를 찾기 위해서 추적했지만 사실 EGC가 있고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냅토피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셀 마커인데 뉴로엔도크라인 셀 마커를 염색해 보면 정상적인 분포하고 다르게 상당히 집적이 돼서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엔테로크로마핀 라이크 셀 하이퍼플레이지아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병리 의사의 세계에서는 이게 바이옵시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이 피스를 보게 되는 데 있어서 정량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정상적인 가스트릭 글랜드에서 관찰되는 몇몇 개의 정상 포지션에 관찰되는 엔테로크로마핀이 아닌 덩어리로 관찰되는 것은 튜머라고 많이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카시노이드 튜머 내지는 너무 사이즈가 작으면 기본적으로 병리에서는 5mm 이하면은 유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붙이지 마라. 그래서 유로엔도크라인 디스플레이지아라고 붙이든지 뭐 기타 엔테로크로마핀 셀 라이크 셀 하이퍼플레이지아 이런 용어를 쓰라는 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리포트에 병리 리포트에 ECL 셀 하이퍼플레이지아라고 진단을 안 할 거예요. 실제로는 아카데믹하게는 그렇게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이즈가 병리의사 눈에 5mm가 넘네 하면은 사실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여러분 리포트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희 대학에서 2년 반 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뭐 지금 남녀 지금 에이지 분포를 한번 본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바디에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관찰됐고 그다음에 두 케이스가 안트롬에서 관찰되는데 이 두 분이 남자였고 팔로 리링에서 하나 관찰되는 거 있고 아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패소제네시스를 보게 되면 이게 아마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이 환자가 사실은
AIG에 풀 스타디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AIG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백그라운드를 보면 충분히 합당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AIG를 모르고 지나다가 NET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적어도 보는데 이게 그냥 패스제네시스 합당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탈 바이옵시가 9건, ESD 2건, 가스렉토미 3건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작은 바이옵시가 오기도 하고요. 이 작은 바이옵시가 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냅토피시를 해보면 뉴로인더크라인 셀이 요 덩어리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리포트를 어느 기관에서는 뉴로인더크라인 튜머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런 디스커션을 하고 머리에 새로운 지식이 있어서 정량화해야 되겠다라고 텐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애니셀 하이퍼플레이자라고 진단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진단지가 아마도 좀 이상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NET라고 하려면 5mm도 적합하지 않다. 엔도스코피스트가 딱 봤을 때 힙업이 되어 있는 나줄라 리전이 아니면 하이퍼플레이자라고 진단하는 게 낫거나, 아니면 바이옵시에서 좀 더 크다면 하이퍼플레이자보다는 애니셀 디스플레이지아 또는 뉴로인더크라인 디스플레이자라고 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엔도스코피스트가 뭔가 시사일하든 힙업되어져 있는 나줄라 리전이라는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그게 사이즈가 아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뉴로인더크라인 튜머라고 진단하자라는 그런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슬라이드는 여러 개 더 있습니다만 더 말씀은 안 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리포트가 아직도 기관에 따라서 좀 다양한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광주시 의사의장 박의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PPI를 쓸 때, 롱텀 쓸 때 이제 이런 가스트릭 카시노마랄지 뉴로인더크라인 튜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을 이제 롱텀하고 좀 인터벌을 두고 하자고 하는데, 임상에서는 보통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하시는지. AIG가 있는 환자에서 PPI를 롱텀하게 쓰면은 그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AIG 이해에서는 좀 네네네. 좀 그럼 답답할 예, 수 있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애뉴얼로 4시간 팔로 권장하셨는데요. 혈액 검사는 좀 도움이 되는지. 혈액 검사는 기본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EGD하고 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팔로도. 네네네. 교수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